자, 우선 2016년 문제가 주제가 이거예요.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을 주제로 해서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교사는 역량이 돼야 돼. 요즘에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이 이런 역량평가의 기획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많이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 지식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입니다. 아느냐가 아니라 행동 실천력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협조 능력입니다. 그러면 교사들에게 진짜 필요한 역량은 여기 보면 학생의 경험을 중시하고 흥미, 요구, 능력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짤 줄 알아야 돼. 보십시오. 학생의 경험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이걸 알아야 돼. 학생의 흥미, 요구, 능력.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짜리의 흥미와 자, 내가 성교육을 한다. 그러면 중학교 아이들, 1학년짜리 아이들이 알고 싶어하는 흥미 요구와 고등학교 2학년짜들이 알고 싶어하는 흥미 요구는 발달 단계상 다릅니다. 음식도 그래요. 우리 엄마가 음식을 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해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물 있잖아요. 나물을 아주 맛있다고 하면서 이거 먹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뽀빠이를 먹고 자라고 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음식을 안 먹고 왜 뽀빠이를 먹냐 하지만은 그때는 안 땡겨. 그런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 제가 똑같은 말을 내 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음식을 만들더라도 발달 단계에 따른 요것이 필요해요. 요구라는 것이 뭐냐면 이 요구는요. 부족한 거, 필요한 거 이런 거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 그걸 예를 들면은 한참 이 자랄 때에는 거기에 필요한 음식을 만들어서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제시문에 학생의 경험을 중시하고 그들의 흥미 요구를 능력으로 교육과정을 우리가 짜야 된다. 요것이 무슨 교육과정이고 장단점을 써라. 이게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이미 100여 년 전에 전두희에 의해서 이제 주장이 되고 뭐 우리가 이렇게 진보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럼 옛날 객관식 때는 뭐 뭔지도 몰라. 그러나 진보주의만 전두희가 어쩌고 경험 중심 교육을 주장했고 막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근데 논술은 그렇게 안 되고 경험 중심 교육이 교사가 활용할 때 어떻게 적용되지? 그 다음에 경험 중심 교육은 오늘날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왜 필요하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 그러면 경험 중심 교육에서 기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경험 중심 교육은 교과보다는 경험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미래 생활이 아니라 현재의 생활을 중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4차 산업혁명 21세기 지식정보화를 넘어선 제4차 산업혁명 때 기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에 나온다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굉장히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이죠. 또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분과형 지식이 아니라 통합형 지식을 중시합니다. 그것이 창의 융합형 인재인 것이죠. 통합형 지식. 예를 들면 우리가 학문 중심 교육이라든지 교과 중심 교육과는 분과형 지식을 아주 중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진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집은 건축업자가 지기도 하지만 내가 간단한 개가 들어갈 만한 집이나 또 요만한 어떤 헛간을 지으려면 내가 그걸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기에 어떤 수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공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또 디자인을 하고 그러려면 어떤 미술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또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인간답게 풍요롭게 살려면 언변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학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은 또 예절도 잘 돼야 돼. 도덕윤리도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실천적 지식이고 통합적 지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여기 있잖아요. 아까 저기 앞에 뭐냐면 교육과정을 보다 보면 어떤 교육 내용을 선정해서 어떻게
조직을 할 거냐. 그럴 때 그 교육 내용의 조직 원리에 통합성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길러줘야 할 이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바로 통합형 교육 내용을 조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되는 것이지요. 자, 그다음 여기 보면 교수 학습이 진행되는 중간의 평가고, 이거 딱 보면 형성평가예요. 그리고 종말평가 실시 전에 학생의 학습 진전 상황을 알아보는 평가 유형의 기능이 뭐냐. 그러면 형성평가고, 그 형성평가가 뭐고 요게 나와요. 효과적인 시행 전략.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진단평가가 있고 형성평가가 있고 총괄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형성평가예요. 그럼 형성평가의 가장 대표적인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왜 형성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막 뭘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또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식을 형성해 간단 말이야. 이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개입을 해가지고 오개념이 있을 때 즉각 이게 오개념을 바로잡아 준다 해서 형성평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중에 질문을 한다거나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아이의 눈빛을 봐가지고 뭐가 잘못됐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니까 교사의 실전적 지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형성평가를 어떻게 실시할 것이냐. 그리고 형성평가에 묻는 질문의 문항은 난이도는 어떻게 대할 거냐. 예를 들면 막 형성평가가 너무 어렵게 물어봐 보잖아요. 그러면 수업의 열의를 다 깨버려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수업 중에 질문을 할 때 너무 고차원적인 질문을 물어보잖아. 그래 버리면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애 위주로 해가지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전국 어디에 나눠도 1, 2등을 할 수 있는 그 아이를 대상으로 딱 질문을 던져. 그러면 대다수 98%의 아이들은 흥미를 잃어버려. 이건 교사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이 분야가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무슨 조선시대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율곡이의를 가르친다. 그럴 때 율곡이의를 공부하고 이왕을 공부할 때 아이들이 보이는 오개념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가지고 그 오개념 위주로 질문을 해야 돼. 이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할 때 평가를 공부하고 어디를 공부하든지 이것이 교수 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선시대 과거제도를 공부한다고 합시다. 물론 조선시대 과거제가 논술에서 나올 확률은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선시대 과거제도를 공부하면서 이것이 교사에게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지? 조선시대의 고려시대의 과거제도의 평가 방법이 오늘날의 평가 방법에 맞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비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로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아이의 경우 성급한 진로 선택을 유보하게 하고 성급한 진로 선택을 미뤄라. 그리고 롤 모델을 제공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주는 것은 에릭슨의 어떤 정체성 개념이고 이게 벤두라의 사회인지론에 제시한 어떤 개념인지 요거 이제 세 3점인데 요거 진로 교육은 어디서냐면 보통 생활 지도편에서 해요. 진로교육은 생활 지도편에서 하고 이제 우리 초등 교직 논술에서는 이 진로교육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중등 교육학에서는 교사는 특히 중학교를 지도하는 교사들은 이 아이들한테 진로교육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 여러분 알란가 몰라 에릭슨은 어떤 정체성 개념이냐 그랬는데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나만의 어떤 독특한 개념 이런 걸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머리 모양을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한 18년 정도 됐는데요. 어느 순간에 저도 긴 머리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머리 모양이 나의 머리 정체성입니다. 이게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를 잘 안 것 같지만 모릅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다음에 내가 남자면은 어떤 남성으로서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지, 내가 먼 훗날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단히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뭐 자루바지를 입어보기도 하고, 라면 머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빨간 넥타이를 매가지고, 야, 임마, 너 그거 멋이 없어. 그러면 또 바꿔보기도 하고, 이렇게 변덕이 심해. 이것이 정체성 찾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에릭슨의 정체성의 개념에는 이제 그런 거 있단 말이야. 내가 앞으로 커서 어디로 나갈지 전혀 관심이 없고, 이런 것이 이제 정체성, 혼미,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너는 커서 교사가 되라, 너는 공무원이 되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어머니의 삶을 산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정체성, 뭐, 유실, 상실, 그래요. 갑순이가 첫사랑은 갑돌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순이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죠. 아마 어머니가 너 이 집으로 가야 너 배 안 걸고 잘 살 거다. 그러니까 갑순이는 전날 밤에 갑돌이를 생각해. 그러니까 갑순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갑돌이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점지해 준 사람으로 갔죠. 그러니까 타인의 삶을 산 거예요. 이것이 정체성 유실 상세 폐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불행하죠. 그건 결혼 생활이 불행하죠. 나는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치과 의사가 되라고 한다. 그러면 가서 이제 치과 의사를 하지만 그건 흥미가 없죠. 그건 나무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아이의 경우 성급하게 진로 선택을 하지 말고 유보해라. 이것을 정체성 유예라고 합니다. 여기.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들어만 보세요. 정체성 혼민이 정체성 상실은 건강하지 못하고 정체성 유예, 정체성 성취, 이건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때 정체성 유예를 하고 이때 진로 탐색을 해야 돼. 그래서 이때 도입이 된 것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됩니다. 그리고 벤두라의 사회인지론에 제시된 어떤 개념이냐 그랬는데 이 사회인지론이라는 것이 이제 관찰학습, 뭐 사회학습 그러다가 요새 이제 사회인지론 그러거든. 사회의 영향을 받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학습한다 해서 사회인지학습. 우리가 사회인지론에 보면은 관찰학습 유형이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 모방학습도 있고요, 모형학습도 있고, 뭐 동시학습, 고전적 대리조건 형성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공부할 때 내가 논술에서 이걸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럴 때 선생님이 내가 교사로서 이 사회인지론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써먹을 건가 그걸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러면 중학교 아이의 진로 교육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진로 탐색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진로 인식, 중학교는 진로 탐색, 고등학교는 진로 준비란 말이야. 그 뭐 진로 탐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동일시 모형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벤두라는 자기가 동일시하는 모델을 제일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로 탐색을 할 때 진로 탐색이란 게 그거 아니야. 앞으로 의사가 될까? 아니야. 경찰이 돼? 아니야. 소방관이 제일 멋져. 이게 진로 탐색이잖아요. 그럴 때 동일시 학습을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역시 같은 또래의 여성 모델을 제시한 게 좋고 14살짜리 중학교 아이한테 성공한 할아버지 기업가를 보여주면 그건 동일시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래의 유형을 이렇게 롤 모델로 제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모형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정체성 에릭슨의 정체성의 개념을 공부할 때 막연히 하지 말고 이것이 내가 중등 임용교사로서 뭐가 필요하지? 훌륭한 교사는 아이들의 정체성도 찾아줘야 돼. 그리고 아이들을 진로 교육을 해야 돼. 근데 내가 가르치는 아이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너 어느 진로로 나가려고 하냐. 그런데 이 아이가 잘 몰라. 그럴 때는 성급하게 이 아이의 진로를 선생님이 부모 대신으로 정해주지 말고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라.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다양한 롤 모델을 제시해주고 본받게 하자. 이것이 그리고 자유학년제나 자유학기제를 잘 활성화하자. 아마 이렇게 출제되겠군. 그렇게 하고 그 정체성의 유형을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IQ를 공부하면 아까 그 2013년에 IQ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옛날 우리 객관식 공부할 때는 막 그랬잖아요. 뭐 IQ의 구성 요소는 뭐고, IQ의 평균은 얼마고, 편차는 얼마고, 직업 성공과의 관계는 얼마고, 그냥 그렇게 공부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단편화된 지식입니다. 이건 지식의 조각이라고 하죠. 편린화된 지식입니다. 편린. 그런데 논술에서는 공부를 하실 때 그렇게 하지 말고, 교사로서 내가 IQ를 어떻게 써먹지? 그러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사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도 중학교 때 IQ 검사를 했거든. 그런데 제가 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솔직히 제일 잘했어요. 그런데 내 바로 짝꿍이 부반장인데 그 아이가 IQ가 그 당시 118이면은요 지금 한 138이나 140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선생님마다 반장인 나를 놔두고 옆에 아이한테 얘가 IQ가 우리 전교에서 최고다. 지금 저 세무사 하는 친구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느꼈던 그 기분, 그리고 IQ가 안 좋았던 그 아이가 듣는 거, 그리고 또 자기 IQ 점수를 이렇게 수학 은사님이 교무실에 와서 한번 오면은 알려주겠다고 하거든. 근데 거기에 공개적으로 IQ를 막 그러고 그랬었어요. 그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래서 이 IQ를 공부하실 때 평균이 얼마, 표준편차가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IQ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서 IQ는 지적 능력이 한강물이라면 IQ, 지능지수는 한강물에서 퍼낸 한두 컵의 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의 IQ가 99가 나와도 너의 지적 능력이 99는 아니다. 실망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철순과 누구, 영인과 누가 이제 IQ가 99가 나왔어. 그래서 어머님이 와갖고 담임 선생님을 만나갖고 이 아이가 평상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IQ 점수가 99라는 걸 알고 그 뒤로부터 뭐 간호사 꿈을 포기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그 부모를 어떻게 설득할 까를 써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잘 보면 지금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 중에 학교 내 소집단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 교사가 활력을 찾기 학습 조직 외에 동료 교사들과 모임 활동에 참여하는데 이 조직 형태가 학교 조직과 구성원에 미치는 순기능이 엮이는 것이라. 근데 학교 내 소집단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공식 조직일 수도 있고 비공식 조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집단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 중에서 활력을 찾기 위하여 학습 조직 외에 동료 교사와 모임을 갖게 하는 조직의 형태가 뭐냐면 비공식 조직이야. 그리고 이 비공식 조직이 순기능 역기능을 이렇게 미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문제를 보는 순간에 정말로 종전에 우리 객관식 공부하는 거 못지않게 다양한 것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문제를 보면 내가 그렇게 써놨어요. 객관식보다 더 자세히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학교 현장에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를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범위는 더 넓은데 실제로 우리가 출제에 나올 만한 대상은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은 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 교육행정이 우리 임용 준비하는 학생들은 교육행정 분야를 제일 싫어합니다. 또 애울 게 많다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비공식 조직이고 이 비공식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교사들끼리 서로 경계를 허물고 서로 협조해서 잘 가르쳐야 되는 요게 순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이완 결합형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교사와 교사의 관계가 상당히 독립된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서는 21세기의 트렌드에 맞는 교사 학습 방법이 아닌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017년 임용에는 작년 재작년입니다. 뭐가 문제에 나왔을까요?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의 실질적 구현 방안이거든. 그러면 2015 개정교육과정이 학생 중심 교육, 미래 핵심 역량 함양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이야. 그러면 미래 핵심 역량 함양은 제가 말했잖아요.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협조 능력, 장애 융합형 인재,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나오게 된 것이 아까 말했던 제4차 산업혁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구현을 위해서 학생 중심의 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계획을 하겠다. 요 교육계획의 개념이 뭐냐? 요게 2017년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요런 게요. 그리고 교육과정 내용 조직에서 미래 핵심 역량이 함양되도록 하려면 어떠한 교육 내용 조직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할 때 통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창의 융합형 인재나 문제 해결력을 기르려고 하면은 통합형 조직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교육 내용 조직의 원리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계열성도 있고 계속성도 있고 통합성, 다양성, 균형성인데 2015 개정교육과정이 길러주고자 하는 이런 것을 기르는 데는 통합형 교육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국어선생님이야. 그러면 국어선생님이 와서 발표 수업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발표 수업을 가르치면서 애절도 가르쳐주고 또 이 발표 수업을 하면서 말하는 방법도 가르쳐주는 이런 것이 이제 통합형 조직이고, 그 다음에 균형성은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느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파는 것보다는 포괄적이고 종합적 지식 또 전인적 교육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적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 측면에 치우쳐서 가르치지 말고 여러 내용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가르치자. 그리고 여러분이 다양성 존중의 원리가 아주 중요해요. 이 학생들마다 진로가 다르고 흥미가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은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을 했는데, 이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에는 이게 이제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은 구성주의 학습 활동을 위해서 교사는 어떤 학습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성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제일 중시되는 것이 구성주의 수업 모델이에요. 이 구성주의에서 교사 역할이 뭐냐. 이건 내가 기출문제 해석을 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교사가 어떤 학습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나만 내가 말할 거예요. 교사가 어떤 개념을 설명해주고 밑줄 닦아주고 암기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쳤지만 학생들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저도 피부로 느낀 게 뭐냐면 지금은 저도 이제 컴퓨터를 웬만한 사람보다는 더 잘 다스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컴퓨터가 더 능숙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 내가 내 손으로 해봐야지. 그리고 내가 경험을 해야지 그게 내가 깨우치지. 너무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딱 가르치고 내가 들어봐. 나중에 집에 가서 해보려면 전혀 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남으로부터 전수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구성할 때만이 지식이 된다. 이것이 구성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려면 교사의 학습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 말이냐? 자, 지식을 전달만 해줄 때는 교과서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아이들이 지식을 구성케 하려면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실험을 위한 기구도 필요하고 여러 자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가 그만큼 부지런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네 어떤 지식의 구성을 해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실험 기구를 갖다 주고 여기에서 어떤 그 전류의 흐름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번 일지를 써봐라 이럴 때 그 아이들이 방향이 틀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교사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서 빨리빨리 오개념을 고쳐줘야 돼. 그러니 구성주의나 이런 데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그 형성평가가 되는 거예요. 또 수행평가가 되고. 예, 이래서 이제 이게 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요 평가의 다당도인데, 이런 그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생 중심의 미래 핵심 역량을 달성케 하려면 이 평가가 뭐냐, 목표 지향 다당도 요 개념을 써라고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어려웠던 게 이거예요. 저 교장 이런 말을 해요.
저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하고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인데 이것이 교육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그런 교육기획을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 김 교장이 강조하고 있는 교육기획의 개념을 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기획의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기획이 그거예요. 어떤 교육 목표를 원래 기획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 방법을 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근데 앞에 교육자가 붙었거든. 그러니까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정하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써버리면은 이건 논술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가 어떻게 교육기획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21세기 핵심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장학활동이 됐던 그 다음에 어떤 교사에 대한 관리 활동이 됐던 최대한 일방적으로 지시 통제하지 않고 잘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조건정비적인 이런 기획활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써줘야 답인데 아마 이걸 제대로 쓴 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기획의 개념은 쓸 수 있었겠지. 그러나 그런 식으로 연계시킨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요. 오늘이 1월 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26일 날에 봤던 시험인데, 요건 제가 지금 뭐 유튜브나 내 거 다 올라가 있어요. 그거 한번 잘 들어봐요. 이게 뭐였냐면, 주제가 이거예요.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요. 여기 보면,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이 가장 강조한 것이 학생 중심의 교육이라고 그랬죠. 그럼 학생 중심의 교육이 뭐냐,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학생 중심의 교육이라는 말이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해야 한다. 이것을 두고 학생 중심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내한테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는 삼수생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처음도 올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을 표현에 의하면 왕언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임용만 7번 도전은 왕언니. 그러면 제가 정말로 수업을 제대로 한다면 이 학생이 교육학 논술에서 무엇을 어려운가, 어느 분야를 어려운가, 무엇 때문에 이런가를 알아서 거기에 맞게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조직하고 가르쳐야 돼. 그런데 여기에 딱 그림이 하나 나온 게 뭐냐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다는 말이죠. 평균과 표준 편차. 그러면 이 평균과 표준 편차는 교육 통계에서 강의합니다. 이 표준 편차가 갖는 의미, 그리고 평균이 갖는 의미. 그래서 이걸 공부할 때는 많은 학생들이 야, 논술에서 무슨 통계가 나오냐, 요래. 갖고 그걸 안 해요. 그리고 이번에 2018년 임용을 쓸 때조차도 이 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답을 쓴 사람이 많아.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표준 편차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을 했잖아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 표준 편차는 원점수와 평균 간의 차이, 이게 편차예요. 근데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0이 되는 것을 막고 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제곱을 해갖고 산횟수로 나눠. 갖고 이 제곱한 것을 개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곱근을 끼운다. 그러면 요게 뭐냐면 학생의 개인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은 학생의 개인차가 크다. 그래프까지 딱 막대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 근데 이 표준 편차에 대한 어떤 해석도 없이 논술을 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평균, 어느 3학년 1반의 평균과 표준 편차, 3학년 2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두고 이 두 반의 수업 전개 방식을 어떻게 하냐. 그런 문제가 유력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디를 공부하든 여러분이 전혀 나올 것 같지 않는 서양 교육사의 자유교육을 공부하든 표준 편차를 공부하든
이것이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 어떠한 실천적 지식으로 적용될 거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개인차 존중 수업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워커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명칭 필요성, 요게 이제 나왔어요. 이것이 이번 시험에서 어려웠어. 그래서 이런 것을 아예 공부를 안 해버리면 이 4점을 얻지를 못해 뭐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워커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이 문제를 낼 때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아주 좋은 문제를 내요. 그러면 워커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명칭이 뭐고 왜 필요성이 뭐냐 이건데, 지금 주제가 이거지 않습니까?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가장 잘한 사람은 누굴까요? 학교 교사죠. 가장 모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교육부 관료죠. 그러므로 교육부 관료가 교육과정을 짜서 학교에 내려다 주는 것은 랄프 타일러의 교육과정 모델입니다. 직선적 모델이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단위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위 학교의 이제 그 아이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교사예요. 그러면 교사들이 서로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고 그 교육과정을 짜야 된다. 이것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과정을 짠다 해서 수기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세요. 교내 장학 중 동료 장학의 개념과 활성화 방안. 그러니까 이제 교내 장학 중에 뭐냐? 동료 장학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활성화 방안인데 이것은 요거하고 연결이 돼. 자, 장학에는 여러 장학이 있습니다. 우리 교장, 교감이 주가되는 이러한 일상 장학도 있고, 동료끼리 하는 동료 장학도 있고, 자기 장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제가 이거예요.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이 교육을 전개하려면 이제 누가 학생들,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개인차를 가장 잘하냐? 동료 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급을 해서 써줘야 돼. 그 글을 쓰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따라오겠지만은 그 말을 써줘야 돼. 동료 장학은. 그냥 이것을 단절되게 그냥 뭐 동료 장학이란 뭐 동료끼리 행하는 장학이고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개인차 존중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동료끼리 장학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동료들은 같은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가장 실질적 조언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 연구에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 문제 중심에 적합한 문제, 그럼 아까 저 구성주의에서의 학습 모델 중에 하나가 문제 중심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교사 역할을 써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교사 역할이 아니라 문제 중심 학습에서 문제가 뭐냐, 학습 효과가 뭐냐 이건데, 제가 아까 이제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정말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할 것은 분과영어 지식, 교과서 지식이 아니라 통합된 지식이요, 사회에 써먹을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때의 문제는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와 유사한 그런 비구조형의 문제가 되고, 이것을 했을 때 학습 효과는 뭐냐? 전이력이 있다.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쓰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할 때 봐봐요.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학생들이 참여를 잘하게 돼.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연계를 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목표 지향평가, 능력 참조, 성장 참조, 아이들의 능력을 고려해서 평가를 한다. 이게 능력 참조입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가 90점을 맞은 사람, 70점을 맞은 사람, 40점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결과만 보고 평가를 하면 이것이 그 아이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평가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90점을 맞은 아이는 머리도 좋고 집안 상황이 좋고, 이 40점을 맞은 아이는 머리도 별로 안 좋지만은 소녀 가장이라고 해봐. 그런데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 결과만을 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능력
참조 영어 평가 이런 것이 전부 이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저는 이게 교육과정이고 이게 교수학습지도고 이게 교육평가고 이게 교육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 문제가 이걸 주제로서 써라. 그래서 이게 이제 통합형 문제고, 통합형 교육과정, 통합형 수업이 그러하듯이 분절된 지식이 아니라 이것을 교사로서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할 때 어떻게 이걸 활용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료장학이 뭐가 뭐고 누가 주장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런 우리가 원하는 추구하는 교육, 2015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제목만 다르지 똑같아요, 문제가.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여러분이 알아봤지만은 그 실제로 공부 전략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개 정도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그 언저리까지 공부를 딱 정리를 한 7, 8월에 가서 하면 어떤 웬만한 문제가 나와도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한테 좀 메시지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보시면 제가 여기에서 요 교과서의 14개 영역에 비중표를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별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꼭 이렇게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요겁니다. 교직관은 뭐냐? 이런 거 이제 면접에서 많이 물어봐. 제가 방금 아까 교직관을 뭐라고 말했냐면, 교사는 대학교 교수님과는 달리 어느 한 분야의 심층적 교수학습 영역을 가르친 게, 지식 영역을 가르친 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내가 소속해 있는 학교 조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떤 수업이 좋은 수업이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알아야 하는, 학생들도 이해하고 가르치는 교수법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또 내가 소속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아주 폭넓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 직업인이다. 그래서 부단한 이런 역량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기 위해서 이런 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쭉 정리를 해주세요. 책을 보면서 그게 서양교육사가 되든 서양교육사에서 어떤 인물이 되든 또 에라스무스가 되든 이 사람은 교사를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느냐, 그런 걸 한번 쭉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A4 용지 한 서너 장이 되겠어. 그러나 공통점을 싹 빼면 불과 20, 30개 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거 봐봐. 별 4개, 별 5개 뭐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교육이란 무엇이냐, 요거 쭉 정리를 해야 돼요. 교육이란 무엇이냐. 사람마다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 교육이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교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은 뭐냐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지식이란 거 뭐냐 쭉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 교육제라가 별 2표 이런 것을 여기서 아까 제일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진보주의란 말이야. 진보주의라는 것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진보주의는 교과보다는 경험을, 분절된 지식보다는 통합된 지식을, 또 어떤 지식보다는 삶의 지혜를, 이런 것을 중시했기 때문에 2015 개정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이런 것이 이제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지식 정보화 사회에 제일 관련이 돼.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쭉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막연할 수는 있는데,
제가 아까 말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다문화 시대에 우리가 길러야 할 것이 뭐냐,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그러면 이런 목표를 위해서 길러야 할 능력이 아까 있잖아요. 장애융합병인재, 문제길력 뭐 이런 거, 도덕교육 이런 거. 그러면 그런 것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냐, 그런 걸 한번 쭉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유교육이 한번 시험에 나왔더랬어요. 중세는 내가 별표는 안 했지만은 중세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경건심입니다. 신에 대한 경건심이요. 우리는 어떤 신에 대한 경건심, 신 앞에 내가 설 때는 한없이 적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외경심이나 도덕이나 종교, 인성교육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세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주정주의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부하시면서 4차 산업혁명과 연계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로봇, 자율주행차, 뭐 이런 거 빅데이터 시대, 이런 게 제4차 산업혁명인데, 이 제4차 산업혁명은 자칫 잘못하면 살인 무기로도 이용할 수 있고 인류의 여러 인간을 옥죄이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길러야 할 교육이 도덕교육이고 인성교육이다. 이런 것이 중세교육과 연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교육은 본질적으로 이런 애국심을 기르는 것이니까 별 2개를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살짝 말을 했지만은 우리 한국 교육사가 고려시대 교육, 그러면 과거제도 같은 것이 오늘날 수행평가나 선발제도와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2015년 문제에는 뭐가 나왔냐면 우리 교육사회학의 기능주의 교육이 갖는 문제점을 써라고 그랬어요. 기능주의, 수단주의. 그래서 이 기능주의는 순종을 강조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유교육이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 있네요. 최근 2015년 추가 모집인데요. 최근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기능론적 관점에서 학교교육의 선발 배치 기능과 한계 각각 2가지를 써라. 사실 우리의 이 교육 선발 배치, 여기 이제 우리가 학교는 선발해서 배치를 해주잖아요. 요게 뭔 말이냐면, 우리 이렇게 학교 가잖아요. 야, 그러면 너는 인문계로 가. 너는 자연계로 가. 요게 이제 그 아이의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기능론적 관점에서의 선발 배치야. 이것이 순종교육입니다. 순종교육. 그러나 최근 사회의 변화가 아까도 말했지만 다양화 시대, 급변하는 시대, 그 다음에 창의력이 요구되는 시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창의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이렇게 순종만을 강조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죠. 창의력을 저해하죠. 그리고 이런 기능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주체성보다는 인간이 어느 조직이나 어디에 들어가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늘날 교육의 그 인간의 자율성을 전제로 해서 자기주도적 학습, 창의력을 강조한 것과는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과거제도를 공부할 때는 이런 관점에서 이 과거제도가 오늘날 수능시험하고 비교해서 나오겠구나. 그리고 이 과거제도의 선발 방식이 현행 수능시험이라든지 국가고시의 선발 방식이 오늘날 21세기에 안 맞겠구나. 그래서 우리 고시제도가 다 폐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상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시면 교육심리학은 웬만하면 별 3개, 4개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 발달 이론 같은 경우도 인간은 어떤 발달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요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을 놓고 교수법을 쓰라고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이런 것은 좀 전공에서 더 많이, 예를 들면 수학 그러면 수학의 그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과 관련한 수학 교수법, 요건 이제 전공과도 관련이 되지만 조만간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성격 이론에서 에릭슨의 성격 이론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논리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심리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만 말을 해주자면, 이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 스키너의 강화 이론, 이런 것은 생활지도나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쓸 수가 있습니다. 가령 수업 중에 잠만 자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아이를 스키너의 강화 이론을 이용해서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예, 그런 문제는 아주 내가 유튜브에도 원 포인트 레슨에 올려놓기도 하고 아주 출제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자세히 보되, 이것이 수업에 어떻게 접목이 되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범위는 넓어도 공부 분량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을 것이에요. 요 상담에도 많이 나오죠. 이 상담도 생활지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것이 이제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특히 현실 치료가 출제에서 많이 나오고, 진로 상담은 뭐 단골 메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도 요거요. 아까 워커가 나올 수밖에 없어. 학교 중심의 수업 모형 개발이나 워커 모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과정의 유형은 경험 중심 교육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교육내용 선정과 조직은, 아까 교육내용 선정은 어떻게 하고 조직은 어떻게 하냐. 조직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계열성, 계속성, 통합성 뭐 이런 것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을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고 미래 우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노트 정리할 때 교수 학습지도 있잖아요. 어떤 것이 좋은 수업이냐 그런 걸 한번 쭉 적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몇 년치 봤죠? 반드시 수업 전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어떻게 했냐, 구성주의 수업은 어떻게 했냐, 그리고 내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일반적 수업 설계 모형에서 에디 모형이라고 있어. 거기에 분석 절차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런 것도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왜냐면 교사이나 하는 이런 수업 설계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하니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면접 같은 것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교육공학은 뭐 사실 인터넷 활용 교육이 한번 나올란가는 몰라도 그렇게 나올 것 같고, 평가는 전체가 별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형성평가가 나올 확률이 가장 많죠. 그리고 요게 나오죠.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상대평가 말고 요거 중간 절대평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인재상을 기르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이 형성평가를 어떻게 실시할 거냐, 요게 나왔죠. 교사하고 관련이 되니까. 예, 그래서 교사하고 관련되는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검사 문항, 제작상 유의점, 이런 거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런 각각 아까 말했던 요 변산도 표준 편차가 뭐고 평균이 갖는 의미가 뭐냐, 그런 건 여러분 꼭 알아야 돼. 그리고 원점수의 한계, 예를 들면 교사끼리 어떤 대화 장면을 주고 원점수 이수로 해석하면 안 된다. 어떤 게 문제냐, 그런 것이 출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회학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교육의 목적의 기능주의가 뭐냐면 사회화 교육을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회화 교육을 뒤늦게 강조하는데, 이 사회화 교육이 주형 교육이다, 붕어빵 교육이다 해서 오늘날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관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했죠. 기능주의 이론에서 강조하는 교육이 현대사회 변화에 비춰볼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신교육사회학은 갈등론적 관점에서 교육과 내용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4학년으로 공부할 사람은 내 말이 재미가 없어. 그러나 신교육사회학이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교과 내용에 대한 그 지식관입니다. 여러분은 교과서에 써져 있는 내용이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객관적 사실만을 적어준 거라고 보십니까? 또 교과서의 내용이 보편적인 합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기서는. 여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그 무슨 영화도 이때죠. 그 남한산성인가? 김훈 작가가 쓴, 그래서 그 천명길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당시 왜 우리 김상은인가? 그분이 주전파고, 천명길이가 주화파죠. 근데 천명길이로 나온 것이 이병헌 씨인가요? 그 배우면? 뭐 이제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때는, 최명길에 대한 평가가 지금은 달라져요. 그때는 최명길이가 비굴하다. 왜냐하면 주화를 주장했으니까. 그러나 진짜 백성을 이해하는 것이 최명길이다. 이렇게 정권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 신교육사회학에서 기르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런 토론식 수업을 통해서 비판 정신을 길러줘야 한다. 예, 이것이 지금 우리가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토론식 수업을 통한 비판 능력 함양, 그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런 걸,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도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평생교육에서 제일 강조한 것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거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고, 특히 이 교육적 격차, 교육 격차라는 게 뭐냐면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한 집 아이들 사이 간에 학업 성취 격차, 이것이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이것이 미래의 직업 능력을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에 항상 잠재적으로 나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화 장면을 줄 거예요. 이런 교육 격차가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의 직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정해야 할 걸로 봐요. 근데 교육적 격차를 가져오는 학교 내 요인에는 뭐가 있고 학교의 요인에는 뭐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김교사의 견해에 비춰볼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렇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육 격차를 누가 막아줘야 되냐면요, 교사가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가 특정 계층의 입장에만 특정 계층이 좋아하는 내용, 특정 계층에게 이렇게 친숙한 내용만을 가지고 예를 들고 수업을 전개해버리면 오히려 교육격차가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격차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교사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교육행정은, 이 교육행정이 뭐냐, 이런 거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또 의사결정에 참여가 왜 필요하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장학론은 여기 있죠, 여기에. 장학론은, 여기요. 장학론은 시험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데, 장학론 중에서도 이제 아까 그게 많이 나오죠. 동료장학. 그리고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이제 조직에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학급 경영이 중요한데, 이건 상대적으로 초등 교직 논술에서 좀 중요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학급을 어떻게 경영해야 하냐, 이런 것을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은 책을 딱 폈어. 그러면 그게 어느 내용이든지, 이것이 교사로서 어떻게 학교 현장에 적용되겠느냐. 4차 산업혁명에 비춰봤을 때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과 연계되느냐, 이걸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다 됐는데요. 결론은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것을 제언합니다. 교재는 웬만한 내용이 웬만하면 들어가 있는 이런 게 좋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교육학 논술이라고 해서 그냥 덜렁 이렇게, 이제 또 그런 책을 혹시 펴는 강사들이 있으면 또 아마 다른 보충교재가 나가기로 하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두꺼운 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교사가 알 건 알아야 되죠. 그리고 공부 방법은 객관식 공부하듯이 중요한 내용을 다 암기해야 돼. 그래서 암기에 여러분이 너무 그 춘천교대 옛날 총장도 역임하셨던 심의엽 그 분의 그 글에 암기는 공공의적인가? 아닙니다. 도대체 암기가 없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암기는 하되 그것을 실천적인 그 지식 문제 해결력으로 응용을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논술하니까 아예 암기를 한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 그리고 분절된 지식으로 암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를 연결시켜야 한다. 그게 뭔 말이냐면 교사는 어떤 이 시대의 교육 목적을 향해서 노력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창의 융합형 인재가 이 시대의 교육 목적이라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조직해서 가르치고 수업은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가. 그리고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고 인성교육을 기르기 위해서 평가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암기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 어떤 주제를 읽든지 여기서 추구하는 교육 목적은 어떤 인재를 기르려는 것이지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다 공부해라. 그래서 노트 정리는 딱 한번 봐봐. 인간관을 쭉 보셔요. 사회관을 쭉 정리합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쭉 노트 출발합니다. 그리고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이 이런 그 인간관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철학에서 보는 인간, 심리학에서 보는 인간, 사회학에서 보는 인간. 그리고 교육의 목적을 쭉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내용을 선정해서 어떻게 조직에서 가르치냐. 아까 말했죠. 조직, 통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수업이 뭐냐 쭉 정리하십시오. 훌륭한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평가 방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이제 정리하면 교사는 사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좋은 수업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평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다. 아마 이런 정도로 여러분한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좀 좋은 의견으로 여러분한테 전달이 됐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교육학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3월에서 5월 정도에서 이런 좋은 문제로 또 여러분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그때까지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